거죠.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수술의 적응증.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새로 뭔가 리모델링 하는 거죠. 스톱파이프 관이 노화가 돼서 더 이상 그 물 자체가 하수도를 지나갈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새로 관을 넣는 거죠. 휴대폰이 이렇게 파열되면은 고쳐 쓸 수가 없죠.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그렇고, 이번에 좀 안타까운데 광주에 이렇게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 있었을 때 아파트를 그냥 보수만 하면 되느냐, 아마 허물고 새로 지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시술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경우는 수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 4번과 5번 사이에 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척추관의 협착증입니다. 신경 통로가 완전히 꽉 막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볼 때 횡단면에서도 보면은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이 아예 지나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간단한 시술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하든 현미경을 통하든 감압술을 시행이 필요하고요. 이게 척추 마이엘로그램인데 여기서도 신경 통로의 길이 보이지 않고, 이 케이스는 타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스크루가 빠지면서 위로 올라가서 신경을 좀 누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대공사가 필요하죠. 스크루를 다 빼고 위쪽으로 올려야 되는 공사고, 여기는 수술을 했는데 재협착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뒤쪽 감압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증상도 심하고, 이걸로 시술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수술 방법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룻배, 이게 우리가 돋보기 같은 게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현미경, 저희 의국의 신대문 교수님이 정형외과 학회에서 상당히 많이 발표하셨던 그런 장비고요. PLD, 우리들 병원에서 메인으로 많이 했죠. 한방향, 우리가 유니포털이라고 하는데 한방향 내시경, 그리고 여기 양방향 내시경,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옆구리 디스크를 빼는 PLD의 영상입니다. 뼈는 그대로 놔두고 디스크만 제거하는 모습. 그리고 요거는 유니포탈, 우리가 척추 한방향 내시경도 이 중심 통로 감압을 할 수 있는데 위로 들어갈 수 있고요. 양방향 내시경도 이런 루트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내시경 외에 이런 수술이 있는데, 틀립, 우리가 그 추간공 쪽에 있는 뼈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 삽입하는 것도 있고, 알립, 올립, 옆구리와 앞쪽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알리프는 케이지가 좀 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흉부외과 선생님과 같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옆구리 넣는 올리프, 큰 케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도 이렇게 옆구리에서 디스크 자체를 제거하고 큰 인공 디스크를 넣을 수 있어서 지금 기술은 계속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도 한번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것도 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 투시 장비가 있고, 현미경은 안 쓰고 내시경 하는데 요 앞쪽에 내시경 장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좌우측에 저를 도와준 선생님들이 있고요. 이렇게 레벨을 미리 좀 찾습니다. 팔다리도 이제 좌우가 바뀌면 이제 치명적이듯이 허리 같은 경우도 마디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부위, 4, 5번의 왼쪽, 5, 6번의 오른쪽, 이런 식으로 레벨을 제대로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바늘 자체는 지금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인디고 카라민이라는 디스크 염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을 조금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갔는지 아까 추간판 열치료소 하는 것처럼 전후 그 측면 사진을 봅니다. 그래서 위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염색약을 넣으면은 디스크가 염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양방향 내시경은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인데, T&들로 공간을 만들어서 신경 통로 공을 확보하고요. 그래서 내시경 자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일레트를 써서 공간 쪽에 길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길이 만들어지면은 그 내시경 기구가 오른쪽에서는 주로 기구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내시경 장비가 들어가겠는데, 한쪽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이 양방향 내시경이죠. 그래서 지금 물을 틀어서 길을 확보하고,
지금 제가 앞쪽을 쳐다보면서 수술하는데 이게 그 모니터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과연 이게 4, 5번 우측 디스크 환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 레벨이 맞는지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맞으면은 수술을 요 시야이 빠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레벨 측정 및 미리 사전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이 수술을 진행하고, 이게 보시면 이제 주변에서는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 제가 주로 이제 혼자서 수술을 하는데, 내시경 자체는 보통 그 주치의가 직접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그 큰 절개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3, 40분, 협착증은 2, 30분 정도 수술이 걸리는데, 어쨌건 경과가 많이 이제 좋은 걸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요. 효과 보시면은 이게 중심 협착증이 4마디가 있던 분입니다. 이렇게 2, 3, 3, 4, 4, 5, 5, 4, 3, 4번, 2, 3번, 1, 2번 이렇게 하는데 이 통로가 이렇게 다 열려있는 환자분이고요. 횡단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황색인데가 두꺼워져 있는데 통로가 동그랗게 됐죠. 그러니까 중심 협착증을 감압하는 데는 양방향 내시경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보실 수 있고, 아까 살짝 보여드린 케이지가 빠져서 위쪽으로 스크루가 빠졌던 케이지 위쪽에 하나 더 올렸는데 이것도 내시경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수술을 연장을 했고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케이스도 인공 디스크를 다 넣어서 허리 자체를 이제 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척추 수술이 합병증도 생길 수 있죠. 합병증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주사 그리고 시술 모두 합병증이 있는데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혈종이 있습니다. 신경주 혈종이 있어서 재수술 필요한 경우도 있고, 디스크가 엄청 제거됐었는데 다시 재탈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그리고 이건 제 케이스인데 옆구리로 올립 수술을 했는데 케이지가 빠져가지고 다시 좀 더 크고 다른 케이지로 3D 프린트를 케이지 썼었는데 빠져서 우리가 피크 케이지로 체인지했던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술 같은 경우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척추 수술, 저 수술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증상 호전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주사랑 시술까지 모두 진행하고 나서 호전 없는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혹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별을 이제 주치의가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지 따라서 수술이 꼭 급박하다, 예를 들어 대소변장애 있거나 아니면 마비가 있거나 하게 되면 수술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재발, 아까처럼 디스크가 다시 나오거나 혈종이 차는 경우 재발이 두렵죠. 이런 분들은 충분히 상의해서 재발이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디스크의 재발도 좀 낮고 척추관 협착증 수술 이후에도 경과가 나은 편이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요거만 지킨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사진과 증상이 일치하느냐, 이게 척추 수술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사진은 뭐 협착증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 걸음을 많이 못 걷는다 하면은 무조건 허리를 수술할 게 아니고 혈관성 파인과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고, 간혹 이제 동맥에 이제 협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지불안 증후군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진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술, 주사,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6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저희 모친은 협착증이 있고 무릎 관절염도 있습니다. 딸들은 무릎을 먼저 수술을 해보라고 하는데 어디를 먼저 수술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척추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목과 어깨가 있을 경우 같이 병변이 있다면 당연히 위쪽 목을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무릎과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허리를 수술하는 것이 이제 경과가 좋고, 이유는 그 자체가 척추에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불어 그 협착이 심한 케이스는 근육도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의 예후가 좋으려면은 허리 쪽에 신경통도 넓혀주고 나서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고, 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허리를 수술하면 무릎이 안 아플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은 위를 먼저 해보는 게 맞고, 간혹 다른 그 분들은 뭐 발목 그리고 무릎 혈관까지 다 하고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시간적 경제적으로 조금 그 손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를 먼저 할지 고민되신다면 허리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허리 수술하면 두 번째, 대소변 못 가린다고 무조건 버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최근에 걷는 게 힘들어지고 쉬었다 가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 자체가 수술의 합병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티면은 이게 걷는 거리도 줄어들고, 파행이 심하게 되면은 환자분이 거의 집에서밖에 생활을 못 하게 되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드시면은 심폐기능에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하시면 이제 수술이 좀 클 수 있는데, 수술 자체를 좀 작은 수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시술을 먼저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단계 밟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환자들이 다 대소변장애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시경 수술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신문 광고를 보면은 시술을 받으면 허리가 반드시 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 허리가 펴지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착증 환자에서 신경선수를 하게 되면 허리가 펴지죠. 제가 그 불을 끄듯이 소방관이 이제 불을 끄듯이 염증만을 가라앉혀주면 허리가 펴지긴 하는데, 협착증이 심한 케이스는 다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수 있고, 증상이 경미하거나 협착증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펴지는 게 오래될 수 있는데, 심한 케이스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주파 수액성형수가 신경성형수 받으려 하는데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어디서 어떤 가격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이 기구 자체가 비급여 기구니까 납품하는 회사마다 가격이 좀 다를 수 있고, 병원마다 그 시술에 대한 행위료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은 물론 부산과 서울은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좀 비교해서 안전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그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비급여 고지가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마다. 비교하셔가지고 적정 가격선을 좀 찾아서 이렇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내시경으로 유압수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사측방 경유 유압수 올리브로스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사측방 경유 유압수 같은 경우는 신경을 다치지 않는다고 하고, 내시경 하는 경우는 근육 손상이 적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입니다. 저는 둘 다 좋은 수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측방 경유 유압술이 좋은 경우는 뒤쪽 감압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추간공 병명이 있는 경우는 확실히 인공 디스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경과가 좋고요. 뒤에 감압을 해야 된다면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내시경 감압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면 협착증이 같이 있습니다. 혈관에서는 혈관 시술이 간단하다고 외과에서는 이걸 먼저 하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혈관성 파행과 우리 신경성 파행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환자분이 걷는 것 자체가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혈관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보통 동맥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하면은 그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고 협착증과 같이 있는데 주된 게 협착증이다 하면은 당연히 혈관을 먼저 할 필요가 없고, 허리에 대한 치료 방법을 먼저 시행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거의 다리 저림 증상의 80% 이상은 척추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혈관 문제는 한 1-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자군에서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이후에 효과가 좀 떨어지고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때 혈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척추 주사, 시술, 수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K척추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거창한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과 다르게 유압술보다는 간단한 시술이나 내시경 수술이 좀 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무조건
한 병원에서 결정하고 치료를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좀 잘 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안전하게 시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시술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환자분에 맞춰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판단이 좀 힘드시면은 좀 여러분들과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과 담당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